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세금. 평생 일군 부를 지키기 위해선 절세에 대한 상식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민을 해소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텍스센터를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은 하나증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시니어 특화 통합 브랜드로 하나더 넥스트를 론칭하고 그룹 내 관계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서비스 질 제고에 주력하고 있어요. 은퇴를 앞둔 고액자산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하나더 넥스트 팀을 이끌고 있는 오순국 부장님을 오늘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하나더 넥스트 팀의 오순국 부장입니다. 하나더 넥스트 팀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세무사들이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특히 시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무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해주는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측면에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 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또 말씀드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세무나 부동산 법률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대가 시니어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니어로 초점을 맞춰서 요즘 약간 그런 시니어 자산가분들이 하고 계시는 절세 고민들이 조금 있을까요? 그 자산을 더 불리거나 아니면 그 자산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이전하는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본인이 이제 금융재산이나 이런 거 투자를 할 때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거나 소득이 발생이 되면 금융소득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래서 소득세 부담도 생기신 거고 그 다음에 건보료에 대한 부담도 생기세요.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는 금융상품별로 손익통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은 채권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주식에서는 플러스가 나도 주식에 대한 세금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한쪽으로 또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자녀한테 부를 이전하려고 해도 증여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증여세 부담이 생기시는 거고 상속세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긴 있지만 증여에 대한 개정사항이 지금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개인보다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당장의 소득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완화될 수가 있고요. 법인으로도 투자하다 보니까 건보료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고 그리고 주주 구성을 자녀나 배우자, 가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자연스럽게 증여세 없이 자녀나 배우자 흘러갈 수 있어서 가족법인에 대한 니즈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시니어 입장에서는. 설립하는데 일부 조금 어려움이나 그런 건 따로 없을까요? 이제 뭐 설립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법인의 자금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출자를 많이 하면 주주의 비율은 나만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출자 비율이 부모 입장에서는 다 출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제 세법상에 보면 대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대여라는 게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억까지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빌려주실 수가 있어요. 개인 간에는 법상에. 근데 이제 법인과의 자금 대여에 있어서는 무이자 범위가 좀 높아요. 그래서 1년간 1억이 넘지 않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4.6%를 계산해 보면 주주 1인당 한 20억 정도 자금을 법인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20억을 만약에 빌려준다고 치면 그 20억을 가지고 자금이 법인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금융투자 소득이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 소득을 다 법인세만 내고 주주들이 또 가져갈 수 있는 그 솔루션만 얘기 들어보면 되게 꿈 같고 되게 희망찬 솔루션 같은데 어떤 이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뭐냐면 법인세 최저 구간이 9%예요. 근데 19%로 올라갔습니다. 10%가 더 할증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법인세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거의 2배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생기기 때문에 혜택은 솔직히 지금도 많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상담하셨던 법인의 대표분들 왜냐하면 은퇴 후에 내가 투자는 계속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금융재산에 투자하고 싶은 계획을 짜고 계셨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이 돼서 법인세 구간이 세율이 올라갔다며 이거 실익이 있는 거야? 이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요즘에. 근데 메리트는 뭐냐면 내가 아닌
자녀가 같이 주주로 들어간다거나 자녀 법인에서 투자를 하면 나의 소득이 법인 소득으로 빠지는 거고 법인 소득이 결국은 주주 소득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녀한테 무난하게 소득세만 내고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가족법인은 뭔가 이제 개인을 위한 거라기보다 그렇죠. 결국엔 증여를 위한 그렇죠. 도구로 쓰이는 게 훨씬 더 네.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 내가 투자 수익을 내고 내가 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이제 배당으로 자녀들이 가져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그 나은 세월 구간이 점차 이제 좀 좁아지고 있는 있군요. 거죠. 가족법인 외에 하나 더 넥스트 팀이 주력하고 있는 세무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상담 컨설팅 외에 고객분들이 가장 또 필요로 하는 게 신고예요. 이제 신고에 대한 부분을 금융회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특화된 게 증여세를 무료로 신고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증여세 신고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무료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강세로 해외 주식에 대한 차익이 너무 많이 났고 그걸 증여 신고를 통해서 도와드렸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여계좌 등록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증여계좌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수중자 입장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가 있으시면 그걸 증여 서비스 신고 대행할 때 전산에 증여계좌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증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좀 바뀌는 게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좀 자문 수요가 좀 있을까요? 이게 2월과세라는 부분이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익이 나신 거고 뭐 단기 투자에도 강세장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고 그러면 이 차익을 다 부담하시기는 방법이 있는데 증여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1년이라고 의무보유기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어느 정도 메리트는 남아있는 거죠. 단 그 1년 안에 실현을 못 한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솔직히 최악의 경우는 증여를 했는데 높았을 때 증여해서 증여가액만 높이고 1년 뒤에 이 수증자가 팔려고 하니 취득했을 때와 동일하게 가격이 다운돼서 매도가 되면 솔직히 이거를 1년 안에 강세장 팔고 실현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1년이라는 그 리스크가 생기긴 하죠.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많으시고 뭐 서학개미라는 뭐 얘기도 있듯이 내가 해외 주식을 알로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은 ETF로 투자해야 될까? 근데 ETF인데 국내 ETF로 할까? 해외 ETF로 할까? 이런 게 되게 많으세요. 내가 뭐 근로소득이 상당히 높고 뭐 건보료도 많이 내고 있고 나는 종합소득세가 되면 난 너무 안 좋아. 난 이미 소득세를 많이 내거든. 그러면 알로 하시는 게 맞죠. 또는 해외 상장된 ETF로 하시는 게 맞죠. 왜냐?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빠지니까. 그러면 22%만 내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고액자산가나 시니어분들은 그게 낫겠죠. 근데 이제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빠져요. 그런데 배당소득으로 빠지면 안 좋네? 이게 아니죠. 왜냐? 내가 소득이 낮아요. 소득도 없는 자녀예요. 그러면 22% 내는 게 나을까요? 소득세는 6%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원천징수는 15.4니까 최소 15.4는 내야 돼요. 그럼 15.4가 날까요? 저게 날까요? 22보다는 15.4가 그게 날 수도 있는 낫지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험상 보면 아무리 큰 대박을 놔도 생각지 못한 세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꽝이에요. 충분히 세금까지 반영되고 그런 부분으로 상품에 대한 세일즈도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고 단순하게 수익률 측면에서만 얘기하셨다가 왜냐면 세금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상품이더라도요 랩으로 할지 직접 할지 펀드로서 할지 조합으로 할지 달라요. 내가 저기 너무 좋은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투자하지? 세금적인 측면은 생각 안 해요. 수익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다른 이렇게 비클을 싸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세금적으로 다른 비클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상품이지만. 자녀들한테 주식 같은 경우를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해서 주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하게 되면 증여할 때는 뭐 그 당시 증여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주식 같은 걸 많이 매매하게 되면 어차피 미성년자는 본인들이 매매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투자하게 되거나 매매가 많다 보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하신 거 1임으로 랩 같은 계약을 해야 되겠죠. 왜냐? 운용력들이 매매를 하니까. 내가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고 자녀한테 미성년자 자녀 갓 태어났는데 뭐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 종목은 알죠?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1억을 증여하거나 뭐 2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치면 아이가 하겠어요? 그럼 물론 뭐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쭉 가거나 애플전자 하나만 놓고 쭉 가면 아무 말 안 하죠. 근데 나는 이것도 투자하고 싶고 중간에 막 이것도 팔고 막 싶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그런 렉스 상품들을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이제 운용력들이 알아서 막 굴리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걸로 추천하시는 게 낫죠. 그건 이제 증여 대상이 아니죠. 왜냐 운용력들 저희 계약을 해서 맡긴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증권 상품에서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증여만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해가지고 계좌 터가지고 막 매매하시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마터면 그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적으로 측면으로 보면 네. 어떤 비클을 쌓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증권으로 와라. 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내용들 이제 많은 투자자분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